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올 때 박정수는 이미 1시간 전부터 일어나 있었다. 67세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게 평생의 습관이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어제 담가둔 된장찌개 재료를 꺼냈다. 시래기를 손질하고 멸치 육수를 우리고 두부를 깍둑 썰기 하는 손놀림은 50년. 세월이 만든 숙련의 기술이었다. 어머니, 아직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며느리 윤서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들어섰다. 잠옷 차림에 맨발로 걸어 나온 모습이 정순의 눈에는 영 못마땅했다. 정순의 시대엔 시어머니 앞에서 잠옷 차림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너는 좀 더 자지 그랬니? 어차피 아침도 안 먹을 텐데. 정순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윤서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며칠 전 바쁜 아침에 간단히 시리얼로 식사를 했던 것을 두고두고 지적하는 것이었다. 윤서는 작은 한숨과 함께 커피포트에 물을 받았다. 커피 드릴까요? 난 그런 거 안 마셔. 속만 쓰려. 정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사실 그녀는 커피를 싫어하지 않았다. 다만 며느리가 타주는 커피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이었다. 너무 연하거나 너무 진하거나 너무 뜨겁거나 너무 미지근하거나 늘 뭔가 문제가 있었다. 윤서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SNS에는 친구들의 행복한 일상이 올라와 있었다. 카페에서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기는 모습, 남편과 데이트하는 사진들. 윤서는 자신의 SNS에 올릴 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결혼 5년 차 그녀의 일상은 출근과 퇴근,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치 보기로 채워져 있었다. 요즘 애들은 손맛이 없어. 뭐든 사 먹으려고만 하지. 정순이 중얼거렸다. 직접적으로 윤서를 지목한 말은 아니었지만 부엌에 둘뿐인 상황에서 그 말의 대상은 명확했다. 윤서는 커피잔을 꽉 쥐었다. 변명하고 싶었다. 자신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가끔은 간편식으로 때우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때 남편 민수가 부엌에 들어왔다. 38세의 그는 중견 기업의 과장으로 언제나 단정한 슈트 차림으로 출근 준비를 했다. 그는 상황을 눈치챘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찌개 끓이세요? 냄새 좋은데요. 내 아침이야. 며느리는 또 안 먹을 테니까. 정수는 민수의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았다. 마치 아들에게만 모든 영양을 쏟아붓겠다는 듯한 제스처였다. 민수는 난감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지만 윤서는 이미 시선을 돌린 뒤였다. 식탁에 앉은 민수 앞으로 된장찌개,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가 차려졌다. 정순의 손맛은 정말 일품이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식당을 운영했던 경력이 있을 정도로 요리 실력은 뛰어났다. 하지만 그 실력은 며느리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다. 민수야, 오늘 회식 있어? 아니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그럼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까?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뭐든 좋죠.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모자의 다정한 대화를 듣고 있을 자신이 없었다. 자신은 이 집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했다. 늘 감시당하고 평가받고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존재.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윤서는 화장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언제부턴가 표정이 굳어 있었다. 신혼 때의 밝은 미소는 어디로 갔을까? 5년 전 결혼식 날 민수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던 그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여보, 나 먼저 갈게.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정순이 거실에서 나왔다. 오늘 저녁엔 집에 있을 거지? 명절 준비 미리 좀 해야 하는데. 네, 어머니. 윤서의 대답은 기계적이었다. 다음 주가 추석이었다. 명절은 그녀에게 가장 무거운 시험이었다. 온갖 음식을 준비하고 친척들 앞에서 평가받고 끝없는 설거지와 정리를 하는 사흘간의 전쟁. 회사 사무실에 앉아서도 윤서는 마음이 무거웠다. 동료 직원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지만 거절했다. 혼자 있고 싶었다. 편의점에서 산 샌드위치를 베어물면서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일까?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것, 따뜻한 저녁 식탁을 함께하는 것,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 그런 꿈들은 이제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대신 그녀의 일상을 채우는 건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남편의 침묵,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었다. 퇴근길 윤서는 마트에 들렀다. 명절 준비물을 사야 했다. 카트를 밀며 식재료 코너를 돌아다니는데 한 젊은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장바구니를 들고 아내가 물건을 고르는데 둘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 윤서는 고개를 돌렸다. 남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무너져 내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기 전 그녀는 잠깐 멈춰섰다.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민수는 아직 퇴근 전이고 정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윤서가 장본 물건들을 주방에 내려놓자 정순이 슬쩍 고개를 돌렸다. 배추는 샀어? 네, 어머니. 호박은? 내가 호박전 부치려고 했는데. 그것도 샀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마트에서 사와. 시장 가면 더 싸게 사는 거 모르니?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틀린 말이 될 게 뻔했다. 그녀는 조용히 냉장고에 물건들을 정리했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윤서는 잠들 수 없었다. 옆에서 골아떨어진 민수를 보며 생각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다정하고 성실하고 자상했다. 하지만 단 하나 그는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 언제나 중립을 지키려 했고 그 중립은 결국 어머니의 편이었다. 윤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이 냉랭한 부엌, 냉랭한 집안, 냉랭한 관계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얼어붙고 있었다. 추석 당일 아침 집안은 전쟁터였다. 새벽 4시부터 정수는 부엌을 장악하고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 윤서도 3시간 먼저 일어나 설거지와 재료 손질을 도왔다. 잡채를 볶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끓이는 과정이 끝없이 이어졌다. 윤서야, 파전 반죽 농도가 너무 묽어. 다시 해. 네, 어머니. 멸치머리는 다 떼어냈어? 네, 다 떼었어요. 육수 불 좀 줄여. 너무 세게 끓이면 국물이 텁텁해진다니까. 윤서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5년 동안 명절마다 반복된 일이었지만 익숙해지지 않았다. 아니, 익숙해질수록 더 힘들었다. 아무리 잘해도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정수는 알지 못했다. 오전 10시쯤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민수의 삼촌 내외, 고모 가족, 사촌 동생들까지 거실이 금세 북적였다. 윤서는 정갈하게 차린 한복을 입고 인사를 돌렸다. 큰절을 하고 덕담을 들었다.
윤서 씨, 올해도 예쁘네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정순이가 복받았어.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윤서는 알았다. 이들의 시선이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음식 솜씨는 어떤지, 집안 살림은 잘하는지, 아이는 언제 가질 건지. 모든 게 평가의 대상이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됐다. 상 위에는 정순과 윤서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친척들이 하나씩 맛을 보며 감탄했다. 역시 정순 씨 손맛은 따라갈 수가 없어. 이 갈비찜 좀 봐. 고기가 입에서 녹네. 잡채도 예술이야. 어떻게 이렇게 윤기가 나지? 모든 칭찬은 정순에게 향했다. 윤서가 부친 파전, 윤서가 무친 나물, 윤서가 볶은 멸치조림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정순이 그렇게 유도했다. 제가 다 만든 거예요. 며느리는 제가 시키는 대로 좀 거들었을 뿐이고요.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는 무언가가 끓어올랐지만 참았다. 언제나처럼. 식사 후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었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 윤서는 고무장갑을 끼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다. 고모가 옆에서 말했다. 우리 조카 민수가 좋은 직장 다니니까 윤서 씨는 편하겠어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 얼마나 힘든데. 윤서도 맞벌이 중이었다. 홍보대 행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나름 경력을 쌓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꺼내면 여자가 밖에서 일하니까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다. 윤서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후 4시쯤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다. 윤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설거지를 마쳤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새벽부터 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한 결과였다. 거실로 나가자 정순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수는 아직 삼촌을 배웅하러 나간 상태였다. 정순이 윤서를 보더니 입을 열었다. 윤서야, 너 오늘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다녔니? 윤서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예, 전 그런 적 없는데요. 고모가 나한테 따로 얘기하더라고. 며느리가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고. 명절에 친척들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지으면 어떡해? 윤서의 손이 떨렸다. 하루 종일 웃으며 일했다. 피곤해도 참았고 짜증이 나도 삼켰다. 그런데 표정이 안 좋았다니. 어머니, 전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최선을 다했으면 친척들이 그런 소리를 했겠어? 너 요즘 일하느라 집안일에 소홀한 거 다 알아.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해. 그 말이 방아쇠였다. 5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어머니, 저도 제 일이 있어요. 회사에서 제 커리어도 중요하고요. 정순의 얼굴이 굳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명절 준비하고 친척들 시중 들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이게 지금 버릇없이. 정순이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5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니 말씀이면 다 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 고맙다 그런 말 해주신 적 있으세요? 감히 어른한테 내가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한 것뿐인데 무슨 칭찬을 바라. 도리요? 그럼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시어머니로서 도리를 다하셨어요? 늘 무시하고 트집 잡고 비교하고 전 어머니 하인이 아니에요. 찰싹? 정순의 손이 윤서의 뺨을 후려쳤다.
윤서는 비틀거렸다. 뺨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다. 그는 얼어붙은 분위기를 보고 당황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이혼해. 이런 여자랑은 못 살아.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얘기 좀. 얘기는 무슨, 내 마누라가 나한테 대들었어. 5년 동안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다니. 윤서는 웃음이 나왔다. 키워줬다는 표현. 자신을 개 취급하는 것 같았다. 민수 씨,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린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윤서는 방으로 들어가 간단히 짐을 쌌다. 며칠 입을 옷가지와 세면도구, 노트북. 그게 전부였다. 민수가 따라 들어왔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도 흥분하신 거니까 내일 얘기하자. 진정하라고요? 당신은 늘 그렇게 말하죠. 내일 얘기하자. 어머니가 진정하실 거라고. 그런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말해봐. 윤서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잘못한 쪽에게 잘못했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남편이잖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윤서에게는 답이었다. 역시 안 되겠네요. 윤서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정수는 거실에 앉아 울고 있었고 민수는 문간에 서서 지켜볼 뿐이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윤서는 5년간의 결혼 생활도 함께 닫는 기분이었다. 밤거리는 차가웠다. 추석 연휴라 택시도 잡기 어려웠다. 윤서는 한참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그저 걷고 또 걸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이제 참을 필요가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오빠였다. 윤서에게는 5살 위인 오빠 윤재가 있었다. 그는 항상 동생을 아꼈다. 윤서야, 명절 잘 보냈어? 윤서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다. 윤서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빠 나 집 나왔어. 뭐?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윤서는 자신의 위치를 보냈다. 30분 후 오빠의 차가 도착했다. 윤재는 동생의 부은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꽉 안아줬다. 그 품에서 윤서는 한참을 울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오빠의 말이 위로가 됐다. 윤서는 그날 밤 오빠 집에서 묵었다.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민수와는 어떻게 될지, 모든 게 불확실했다. 그 추석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정수는 분노와 서러움으로, 민수는 죄책감과 혼란으로, 윤서는 해방감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누구도 몰랐다. 며칠 후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별거 3일째 아침이었다. 윤서는 오빠 집 작은 방에서 눈을 떴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낯설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던 그 집, 그 방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가 3통 있었다. 여보, 어머니가 많이 진정하셨어. 들어와. 연락 좀 해줘. 걱정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윤서는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 민수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또 흔들릴 것 같았다. 사랑이 없어서 나온 게 아니었다. 너무 사랑했기에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다.
오빠 윤재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일했다. 새벽에 응급수술이 있어서 오늘도 일찍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서야, 오늘은 좀 쉬어. 회사에 연차 냈다며? 응. 머리 좀 식히려고. 그래,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여기 있고 싶은 만큼 있어도 돼. 오빠의 배려가 고마웠다. 윤서는 혼자 남은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TV를 틀었다가 끄고 책을 펼쳤다가 덮고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마음이 공허했다.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윤서는 주저하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윤서 씨 맞으시죠? 저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윤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병원에서 전화가 온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분이신 박민수 씨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드렸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윤서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세한 건 오셔서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와주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윤서는 정신없이 옷을 챙겨 입었다. 손이 떨려서 재킷 단추를 잠그는 것조차 힘들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민수가 다쳤다고? 얼마나 다친 거지? 설마 심각한 건 아니겠지? 그와 싸우고 나온 지 겨우 사흘. 아직 화해도 하지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차가운 말들이었다는 게 가슴을 찔렀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윤서를 안내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로 들어가니 정순이 이미 와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사흘 전 그 끔찍한 다툼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민수가 말끝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정순을 보며 윤서도 눈물이 났다. 원망하던 시어머니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회사 긴급 호출이 있어서 나갔대.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이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윤서는 벽에 기대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나왔다. 집도인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베테랑 외과 의사였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정순과 윤서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는 다발성 외상을 입었습니다. 갈비뼈 여러 개 골절, 내부 출혈,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肝과 비장에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다. 응급수술로 지혈은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간 손상이 광범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48시간이 고비입니다. 그리고 만약 간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간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혈액형이 맞는 분이 계신가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기증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민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혈액형이 달라요. 윤서가 말했다. 민수는 O형, 자신은 B형이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가족분들께 연락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식 대기자 명단에도 올려두겠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대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평생 강인했던 여자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윤서는 처음 봤다. 하느님, 제발, 제발 우리 아들만은. 정순의 기도 아닌 기도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다. 윤서도 옆에 앉았다. 손을 뻗어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정수는 깜짝 놀라 윤서를 쳐다봤다. 눈이 마주쳤다.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 민수는 강한 사람이에요. 윤서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증오했던 두 여자가 같은 남자를 걱정하며 함께 울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친척들이 하나둘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왔다. 민수의 삼촌, 고모, 사촌들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중환자실 앞을 지켰다. 하지만 아무도 면회를 할 수 없었다. 환자의 상태가 너무 위중했기 때문이다. 새벽 4시쯤 의사가 다시 나왔다. 모두가 벌떡 일어났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간 수치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식을 해야 하는 거죠? 삼촌이 물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중에 혈액형 검사를 하신 분들 계신가요? 삼촌과 고모가 검사를 받았지만 둘 다 혈액형이 맞지 않았다. 사촌들도 마찬가지였다. 한 명씩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희망은 조금씩 사라져갔다. 이식 대기자 명단에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윤서가 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나기까지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상황이 아닙니다. 절망적이었다. 윤서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민수는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었다. 제발, 제발. 윤서는 기도했다. 종교가 없었지만 이럴 때는 누군가에게 빌고 싶었다. 신이든 우주든 운명이든 민수만은 살려달라고. 복도를 걷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오빠 윤재였다. 그는 윤서의 문자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윤서야. 오빠. 윤서는 오빠의 품에 안겨 울었다. 밤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민수가 심각해. 간 이식이 필요한데 기증자가 없어. 윤재는 동생의 등을 토닥였다. 의사인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데? O형이야. 윤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O형이야. 윤서는 고개를 들어 오빠를 쳐다봤다. 오빠, 검사 받아볼게. 내가 적합하면 내가 기증할게. 안 돼. 오빠는 의사잖아. 수술하고 일해야 하는데 어떡해. 동생 남편이 죽게 내버려둘 순 없지. 그리고 나도 젊고 건강해. 간은 재생되니까 큰 문제 없어. 윤재는 의료진을 찾아가 검사를 요청했다. 몇 시간 후 결과가 나왔다. 혈액형뿐만 아니라 조직 적합성까지 완벽하게 맞았다. 의사는 놀라워했다. 이 정도로 매칭이 잘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증 의사가 확실하신 거죠? 네, 확실합니다. 윤재의 대답은 확고했다. 의료진은 즉시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생체간 이식 수술. 쉽지 않은 수술이었지만 민수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다. 수술 전 윤재는 윤서를 불렀다. 윤서야, 민수한테 잘해줘.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단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뿐이야. 오빠 고마워. 정말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윤재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동시에 옆 수술실에서는 민수의 수술이 준비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생명이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대기실에 남은 사람들은 긴 시간을 기다렸다. 정수는 내내 기도했고 윤서는 두 손을 꽉 쥔 채 시계만 바라봤다. 6시간이 지나고 7시간이 지나고 8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말에 대기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윤서도 눈물을 흘렸다. 살았다. 민수가 살았다. 기증자분도 상태가 양호합니다. 두 분 다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윤서는 오빠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아직은 면회가 불가능했다. 다만 창문 너머로 회복실에 누워있는 두 남자를 볼 수 있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남편,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오빠. 두 사람 모두 윤서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그날 밤 윤서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몸은 지쳤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만약 오빠가 없었다면? 만약 오빠가 기증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민수를 잃을 뻔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정순도 같은 복도에 있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사흘 전의 분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남은 건 안도와 감사뿐이었다. 윤서야.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어머니. 내 오빠가 우리 민수를 살렸어. 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민수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두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적대감이 아닌 이해의 시작이었다. 새벽이 밝아왔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세 사람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 의료진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었다. 이식받은 간이 몸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윤서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회사에 병가를 내고 민수 곁을 지켰다. 정순도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번갈아 가며 민수를 간호했다. 죽을 끓이고 몸을 닦아주고 약을 챙기는 일상이 반복됐다. 옆 병실에는 윤재가 입원해 있었다. 간 기증 수술 후 그도 회복 중이었다. 윤서는 오빠와 남편 사이를 오가며 두 사람을 돌봤다. 누나, 형부는 좀 어때? 윤재가 물었다.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거래. 다행이다. 나도 곧 퇴원이야. 걱정하지 마. 오빠 정말 고마워. 뭐라고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됐어. 나도 의사로서 그리고 내 오빠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윤재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항상 동생을 아꼈고 동생의 행복을 바랐다. 민수가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민수가 깨어난 건 수술 사흘째였다. 눈을 뜨자마자 그가 찾은 사람은 윤서였다. 여보. 응, 나 여기 있어. 윤서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한 손, 살아있는 손.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고 났었어. 간 이식 수술 받았고. 이식? 누가? 내 오빠가 기증했어. 민수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윤재 형님이? 응. 오빠가 아니었으면 넌 지금. 윤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형님한테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게 오빠가 바라는 전부야. 이틀 후, 민수는 휠체어를 타고 윤재의 병실을 찾았다. 윤재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의학 저널을 읽고 있었다. 민수를 보자 책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형부 어떻게 왔어요? 아직 몸이 안 좋을 텐데. 형님을 뵙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민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다. 윤재가 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 앉아 있어요. 몸 상하면 안 돼. 형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가족한테 당연한 일한 건데. 가족이라고 해주시니 더 죄송합니다. 저희가 윤서한테 잘못했는데. 윤재는 민수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형부, 동생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건 공평해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쪽의 편을 드는 거예요. 어머니는 집에서 권력이 있지만 윤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립은 약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재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하지만 형부도 어려웠을 거예요. 효도와 사랑 사이에서 고민했겠죠. 그래도 이제는 선택해야 해요. 누구를 더 지켜야 할지.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알면 됐어요. 이제라도 잘하면 되죠. 윤서는 좋은 사람이에요. 형부를 많이 사랑하고요. 두 남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빛이었다. 며칠 후 담당 의사가 민수의 병실을 찾았다. 정기 검진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정순과 윤서도 함께 자리에 있었다. 환자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식된 간이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어요. 그럼 완전히 회복된 건가요? 정순이 물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예후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기증자분이 젊고 건강했고 수술도 완벽했으니까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덧붙였다. 사실 이번 케이스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생체간 이식이 이렇게 빨리 잘 적응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건 기증자분이 용감한 결정을 내려주셨기 때문이죠. 윤서가 말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기증자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나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수는 가만히 윤서를 쳐다봤다. 며느리의 오빠.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며느리의 가족이 아들을 살렸다. 그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의사가 나간 뒤 병실은 조용해졌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윤서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윤서야. 정순이 입을 열었다. 네, 어머니. 내 오빠분한테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겠구나. 오빠는 괜찮다고 했어요. 당연한 일 했다고. 당연한 일이라니 자기 몸을 칼로 가르는 게 어떻게 당연한 일이야. 정순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그분이 우리 민수를 살렸어. 내가 평생 갚아야 할 은혜야. 윤서는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정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평생 강인했던 여자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은 처음이었다. 어머니, 오빠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민수가 제 남편이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대요. 가족. 정수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가족. 자신은 윤서를 가족으로 대했던가? 아니, 대하기는커녕 늘 남처럼
아니 남보다 못하게 대했다. 그날 저녁 윤재가 민수의 병실을 다시 찾았다. 이제 그도 많이 회복해서 걸어 다닐 수 있었다. 정수는 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머님, 일어나세요. 절은 무슨. 윤재가 황급히 정순을 부축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신 은인이신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윤서가 제 동생이고 민수 씨가 제 매형이니까요. 매형이라고 불러주시다니. 정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윤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다. 형님, 정말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수도 침대에서 말했다. 보답은요, 제 동생 잘 챙겨주시면 그게 최고의 보답입니다. 윤재는 윤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윤서는 착하고 강한 아이예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참고 견뎠죠. 이제는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의 대답에 윤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정순을 향해 말했다. 어머님도요. 윤서를 좀 더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 아니라 딸처럼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윤서는 병실 복도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결혼도 행복도 희망도. 하지만 이 사고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누군가의 선행이 생명을 살린다.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오빠의 용감한 선택이 민수를 살렸고 그 선택은 단순히 생명을 구한 것을 넘어서 관계를 치유하고 있었다. 윤서는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정말 고마워. 오빠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다 무너졌을 거야.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지. 이제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윤서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눈물이 또다시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2주가 지나고 민수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낯익은 거리들, 익숙한 풍경들, 죽을 뻔했다가 다시 보는 세상은 새롭게 느껴졌다. 여보, 괜찮아? 윤서가 옆자리에서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살아있다는 게 신기해. 민수는 자신의 배를 만졌다. 수술 자국이 아직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뛰고 있었다. 윤재의 간이 그의 몸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정순이 현관에 나와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잘 왔다, 아들아.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다. 정수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한참을 울었다. 잃을 뻔했던 아들. 다시 품에 안은 아들. 그보다 소중한 건 세상에 없었다.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거실에는 민수가 좋아하는 꽃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죽 냄새가 났다. 내가 전복죽 끓여놨다.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 정순이 말했다. 식탁에 앉아 죽을 먹는데 윤서가 물을 따라줬다.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은 건 추석 이후 처음이었다. 맛있어요, 어머니. 민수가 말했다.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그때 정순이 윤서를 쳐다봤다. 윤서야, 너도 먹어. 네, 어머니. 윤서도 죽을 떠먹었다. 전복의 쫄깃한 식감과 쌀알의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졌다. 정말 맛있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정순의 태도였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는 뒷전이었을 텐데
오늘은 윤서도 챙겼다. 식사 후 민수는 침실에서 쉬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쉽게 지쳤다. 윤서는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정순이 먼저 와 있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도 피곤하잖아. 괜찮아요. 병원에서 계속 앉아만 있었으니까 오히려 움직이는 게 나아요. 둘은 함께 설거지를 시작했다. 정순이 설거지를 하고 윤서가 물기를 닦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윤서야, 내 어머니, 내 오빠 많이 아프겠지? 수술 자국이 아직 아물지 않아서 좀 불편해하시긴 해요. 하지만 곧 나을 거예요. 내가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겠니? 윤서는 놀라서 정순을 쳐다봤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친정 오빠를 만나고 싶다니.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빠가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내일 내가 같이 가자. 내가 보양식 좀 만들어서 가져갈게. 다음 날 정순과 윤서는 함께 윤재의 집을 찾았다. 정순은 한가득 음식을 준비했다. 삼계탕, 전복죽, 각종 반찬들. 큰 보따리를 들고 가는 모습이 마치 친정 나들이 가는 것 같았다. 윤재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다. 그는 이미 많이 회복해서 집에서 가볍게 일도 하고 있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에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해서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순이 입을 열었다. 형님, 제가 오늘 온 건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어머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정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윤재는 손을 내저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형님, 제 마음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어머님, 저는 돈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게 충분한 보상이 있었어요. 보상이요? 제 동생이 행복해지는 거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정수는 윤재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윤재는 계속 말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동생이 밤에 전화해서 올 때마다 제 마음도 찢어졌거든요. 윤서는 오빠를 쳐다봤다. 오빠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들켰던 것이다. 하지만 저는 동생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선택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동생을 지켜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형님, 제가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네요. 이제라도 달라지시면 돼요. 윤서는 착한 아이예요. 조금만 사랑해 주시면 어머님께 딸처럼 잘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순과 윤서는 나란히 집으로 돌아왔다. 택시 안에서 정순이 조용히 말했다. 윤서야, 내 어머니, 미안하다. 윤서는 깜짝 놀라 정순을 쳐다봤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사과가 나오다니. 제가 너한테 정말 못됐지.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맘대로 부려먹으려고만 했어. 어머니, 사실은 내가 외로웠나 봐. 남편도 일찍 떠나고 민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내가 오니까 내 자리를 빼앗긴 것 같았어. 그래서 더 심하게 굴었나 봐. 정순의 고백에 윤서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도 외로운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던 여자. 그 아들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니 질투가 났던 것이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했어요. 어머니가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서운하고 화만 났어요.
내가 화낼 만했지. 내가 너무했어.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5년간 쌓였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정순이 말했다. 윤서야, 오늘 저녁은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해. 내가 해줄게. 어머니가요? 응. 뭐 먹고 싶어?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파스타 먹고 싶어요. 크림 파스타요. 파스타? 그건 나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제가 만들어 볼까요? 어머니랑 같이요. 그래, 같이 해보자.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 섰다. 윤서가 레시피를 검색하고 정순이 재료를 준비했다. 파스타 면을 삶고 크림 소스를 만들고 베이컨을 볶는 과정을 함께 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요즘 애들은 이런 것도 만들어 먹네.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윤서가 숟가락으로 크림 소스를 떠서 정순에게 건넸다. 정순은 조심스럽게 맛을 봤다. 오, 이거 꽤 맛있는데? 그죠? 민수도 이거 좋아해요. 두 사람은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웃으며 요리를 하다니.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모였다. 크림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정순이 만든 김치가 함께 차려졌다. 이게 파스타구나.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 민수가 말했다. 윤서가 만든 거야. 나도 도와줬고. 정순이 덧붙였다. 윤서는 미소 지었다. 정순이 자신의 공을 인정해 준 것이 놀라웠다. 둘이 같이 만드셨어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민수가 농담조로 말하자 세 사람 모두 웃었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다. 오랜만에 듣는 행복한 웃음소리였다. 식사 후 윤서는 발코니에 나가 바람을 쐬었다. 민수가 따라 나왔다. 여보, 응? 고마워. 뭐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리고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해줘서. 윤서는 민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도 변할게. 이제는 내 편이 될게.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잘못한 쪽에게 제대로 말할게. 민수 씨, 다시 시작하자. 우리 결혼 생활을. 민수는 윤서의 손을 잡았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이제는 행복한 눈물만 흘리고 싶었다. 그날 밤 윤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는 민수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3주 전만 해도 이 침대를 떠났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삶은 예측할 수 없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빛이 찾아왔다. 오빠의 희생이 단순히 생명을 구한 게 아니라 관계를 치유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윤서는 생각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다. 정순과의 관계도 민수와의 관계도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졌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한 달이 흘렀다. 민수는 거의 완전히 회복했고 회사에도 복귀했다. 윤재도 병원으로 돌아가 진료를 시작했다.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윤서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민수는 서재에서 밀린 업무를 보고 정수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윤서가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서 있었다. 박민수 씨 댁 맞으시죠? 네, 맞아요. 등기 우편이요. 서명 부탁드립니다. 윤서는 서명하고 봉투를 받았다. 발신인은 서울중앙병원 장기이식센터였다. 이상했다. 이미 퇴원한 지 오래인데
왜 병원에서 편지가 왔을까? 여보, 병원에서 편지 왔어. 민수가 서재에서 나왔다. 봉투를 뜯자 안에는 공식 문서와 함께 다른 봉투가 하나 더 들어 있었다. 공식 문서는 정기 검진 안내였고 작은 봉투에는 환자 가족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민수가 작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다. 민수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박민수 씨께, 저는 기증자의 형입니다. 제 동생이 당신에게 자신의 간 일부를 기증했습니다. 민수와 윤서는 서로를 쳐다봤다. 기증자의 형? 윤재 말고 다른 기증자가 있었다는 말인가? 민수는 계속 읽었다. 제 동생의 이름은 윤재입니다. 그는 외과 의사로 당신의 처남입니다.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이 편지를 통해 왜 제 동생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이거 이상한데? 윤서가 말했다. 오빠한테는 형제가 없어. 나랑 둘뿐이야. 민수도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계속 읽었다. 제 여동생의 남편이시죠. 저희 윤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형부는 아실 겁니다. 밤마다 전화해서 울던 동생.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해 상처받던 동생. 그래도 사랑한다며 참았던 동생.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편지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지만 제 동생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그리고 당신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동생은 울면서 달려갔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저는 의사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증할 수 있다는 것을요. 혈액형도 맞고 나이도 적당하고 건강했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술의 위험도 있었고 회복 기간도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동생을 보는 순간 결정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살려야겠다고. 제 동생의 눈물을 멈추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니까요. 눈물이 민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형부, 제 신체 일부가 당신 안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제 동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제 동생을, 윤서를 사랑해 주세요. 그 아이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윤재올님. 편지를 다 읽고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윤서도 옆에 앉아 울었다. 정순이 거실에서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다. 정순이 읽는 동안 그녀의 얼굴도 점점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정수는 편지를 쥔 채 소파에 앉았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제 여동생의 남편이시죠.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윤재는 윤서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줄 만큼. 그를 힘들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제 여동생은 끝까지 가족이라며 울었습니다. 윤서는 그날 밤을 떠올렸다. 집에서 쫓겨나 오빠 집에 갔을 때 오빠는 아무 말 않고 안아줬다. 동생의 고통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 제 신체 일부로 그 사랑을 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배를 만졌다. 이 안에 윤재의 간이 있다. 그것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윤서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 사랑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했다. 어머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건 윤서 오빠 덕분이에요. 아니, 윤서 덕분이에요. 윤서가 없었다면 윤재 형님도 없었을 테니까. 정수는 윤서를 돌아봤다.
며느리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정수는 다가가 윤서를 안았다. 윤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내 오빠가 우리 민수를 살렸어. 내가 있어서 민수가 살았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후회와 감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윤서가 말했다. 두 여자는 꽉 껴안고 함께 울었다. 5년간 쌓인 모든 오해와 상처가 눈물로 흘러내렸다. 민수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거실 창문으로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윤재를 찾아갔다. 손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윤재는 놀라며 그들을 맞았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민수는 대답 대신 깊이 절을 올렸다. 윤재는 당황하며 그를 일으켰다. 형부, 왜 이러세요? 형님, 편지 받았습니다. 윤재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잠시 말을 잊은 듯 서 있다가 쓸쓸하게 웃었다. 아, 그 편지요. 병원에서 기증자 가족이 환자에게 편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해서요. 형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님이 주신 건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맞아요. 제 동생에 대한 사랑이죠. 윤재는 윤서를 바라봤다. 윤서는 제 유일한 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제가 지켜줬죠. 이번에도 지켜주고 싶었어요. 직접은 아니더라도 동생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킴으로써요. 정순이 앞으로 나섰다. 형님, 저도 편지 읽었습니다. 제가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네요. 어머님, 윤서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상처 줬어요. 그런데도 윤서는 민수를 사랑했고 형님은 그런 윤서를 위해 제 아들을 살렸어요. 정수는 윤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안 돼요. 윤재가 급히 정순을 일으켰지만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이 은혜를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그리고 윤서를 진짜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윤재는 정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윤서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니까요.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윤재가 차를 내왔다. 따뜻한 대추차 향이 방 안가득 퍼졌다. 형님, 편지에 쓰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윤서가 밤마다 전화해서 울었다고요. 윤재는 윤서를 쳐다봤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형부, 동생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저한테는 솔직했죠.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묻어났다. 저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건 약자를 포기하는 거였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윤재가 말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정순이 윤서의 손을 잡았다. 윤서야, 나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진짜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가 되고 싶어. 윤서는 깜짝 놀라 정순을 쳐다봤다. 엄마, 결혼 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어머니, 아니, 이제 엄마라고 불러줄래?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엄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윤서는 무언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정순도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우리 딸. 윤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이 바랐던 장면이었다. 동생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선택은 가치가 있었다. 형님,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은혜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동생을 평생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윤재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윤재가 주문한 피자와 치킨, 그리고 정순이 싸온 김치와 나물이 한 상에 차려졌다. 한식과 양식이 어우러진 특별한 식탁이었다. 이런 조합 처음이네요. 윤재가 웃으며 말했다. 맛있어요. 피자에 김치가 의외로 잘 어울리네요. 민수도 웃었다. 네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형님, 결혼은 안 하세요? 윤서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난 일이 너무 바빠서. 핑계예요. 좋은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도 되겠어? 네 사람은 함께 웃었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순이 말했다. 윤재 형님 정말 좋은 분이시다. 네, 엄마. 오빠는 항상 저를 지켜줬어요. 너도 참 복 받은 거야. 그런 오빠가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수가 운전하며 백미러로 두 여자를 쳐다봤다. 엄마, 딸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다. 집에 도착해 침실에 들어가자 민수가 윤서를 껴안았다. 여보, 사랑해.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진작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응. 이번엔 제대로 할게.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다. 그 품이 따뜻했다. 서로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그날 밤 윤서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결혼 후 바쁜 일상에 쫓겨 일기를 쓸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꼭 기록하고 싶었다. 오늘 엄마가 생겼다. 5년 만에 시어머니가 아닌 엄마가 생겼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오빠의 희생이 우리를 바꿔놓았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는 말이 이런 의미인가 보다. 오빠가 나를 사랑해서 민수를 살렸고 그 사랑이 우리 가족 모두를 치유했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일기를 덮고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듯이 가장 힘든 순간에도 희망은 있었다. 오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서는 마음속으로 오빠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잠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수는 큰 결심을 했다. 윤서의 친정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한 것이다. 엄마, 괜찮으세요? 우리 부모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야. 내가 가야 해.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고 너한테 못되게 군 것도 사과해야지. 윤서의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있었다. 정순과 윤서는 함께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엄마, 떨리세요? 응, 좀. 사돈 어른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실까봐. 괜찮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에요. 윤서의 말대로 윤서의 부모님은 따뜻하게 두 사람을 맞아주었다. 아버지 윤철수는 조용하고 인자한 분이었고 어머니 이순희는 밝고 다정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정순이 인사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순희가 물었다.
민수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네,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다 윤재 덕분이에요. 우리 아들이 잘한 일이죠. 매형을 도운 건데. 이순이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사돈 어른, 제가 오늘 온 건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과요? 네. 제가 윤서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라고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줬어요. 딸처럼 아껴야 할 아이를 하인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이순이와 윤철수는 서로를 쳐다봤다. 사실 그들도 딸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딸의 결혼 생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 참았던 것이다. 윤서가 많이 힘들어했죠? 윤철수가 조용히 물었다. 네, 제가 너무했습니다. 아들만 바라보고 살다가 며느리가 오니까 자리를 빼앗긴 것 같아서 질투가 났나 봅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민수가 사고를 당하고 윤재 씨가 기증을 해주시고 그때 깨달았어요. 윤서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그 아이가 있어서 제 아들이 살았다는 걸요. 어머님, 윤서가 정순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난 제대로 사과해야 해. 정수는 윤철수와 이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윤서가 놀라 정순을 일으키려 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사돈 어른, 귀한 따님을 제가 괴롭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윤철수가 급히 정순을 일으켰다. 일어나세요, 사돈. 무슨 큰일 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과거를 따지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요. 이순이도 정순의 손을 잡았다. 사돈, 고맙습니다. 윤서를 이해해 주시고 딸처럼 아껴주신다니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윤재 씨가 제 아들을 살렸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가족이 가족을 도운 거죠. 윤철수의 말에 네 사람은 함께 웃었다. 가족.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점심은 이순이가 정성껏 준비한 한정식이었다. 생선구이, 나물, 찌개, 전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푸짐했다. 사돈 손맛이 대단하시네요. 정순이 감탄했다. 뭐려? 제가 요리 좀 한다고들 하는데 사돈 손맛이 더 좋다고 윤서한테 들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윤서한테 제대로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딸 요리 실력 늘려야죠. 우리 딸이라는 말에 이순이가 미소 지었다. 사돈, 윤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아니, 이제 사돈 아니고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도 사돈 아니고 이제 가족이잖아요. 식사 후 네 사람은 근처 해변을 산책했다. 가을 바다는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윤서야. 이순이가 딸을 불렀다. 응, 엄마. 행복해 보여서 엄마가 다 기뻐. 엄마, 미안해. 그동안 힘들었는데도 말 못해서. 괜찮아. 내가 이겨냈잖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모녀는 손을 잡고 걸었다. 뒤에서는 정순과 윤철수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사돈, 민수는 어떤 아이예요? 착한 아이죠. 다만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결정을 못 내렸으니까요. 남자들이 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네, 이제는 달라질 거라 믿어요. 두 사람은 파도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바다는 모든 것을 품는다고 했다. 상처도 아픔도 후회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다고. 저녁에는 윤재도 합류했다. 그는 부산에 학회가 있어서
마침 내려와 있었다. 엄마, 아빠. 윤재는 부모님을 반갑게 안았다. 우리 아들, 살 많이 빠졌네. 이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수술 때문에 좀 빠졌어요. 하지만 이제 다 회복했어요. 고생 많았다, 아들. 윤철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니에요, 아빠. 당연한 일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는 5사람이 둘러앉았다. 정수는 윤재를 보며 말했다. 형님, 오늘 제가 윤서 부모님께 제대로 사과드렸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님.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에요. 형님도 제 아들이나 다름없어요. 윤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가 끝나고 윤재가 정순을 따로 불렀다. 어머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2사람은 베란다로 나갔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어머님, 윤서를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형님. 윤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약한 아이예요. 상처를 잘 받고 오래 기억해요. 앞으로 절대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립니다. 이제 우리 딸이 웃는 일만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안심이에요. 2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라 윤서를 지키기로 한 약속이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정순이 말했다. 윤서야, 내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다. 그죠? 저희 부모님 자랑이에요. 그런 분들이 너를 키웠으니 내가 이렇게 착하지. 엄마, 앞으로 명절 때 너희 친정 가자. 나도 같이. 윤서는 놀라서 정순을 쳐다봤다. 정말요? 응. 윤서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기도 하니까. 우리 다 함께 가족처럼 지내자. 윤서는 눈물을 흘렸다. 5년간 바랐던 말이었다. 친정과 시댁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그녀의 꿈이었다. 고마워요, 엄마. 내가 더 고맙지. 너 같은 딸을 둬서. 2 여자는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밝았다. 희망으로 가득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민수가 마중 나와 있었다. 잘 다녀오셨어요? 응, 내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좋으시더라. 정순이 먼저 대답했다.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하셨어. 윤서가 덧붙였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뭘? 당연한 일이지. 이제 우린 다 가족이야.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순이 말했다. 다음 명절엔 부산 가자. 윤서 부모님 댁에서 보내는 거야. 정말요, 어머니? 민수가 놀라서 물었다. 응. 우리만 챙기면 안 되지. 윤서 부모님도 챙겨야지. 민수와 윤서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다. 이제 그들의 가족은 확장되었다. 더 이상 편을 나누지 않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가족. 그날 밤 윤서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정말 많은 게 변했어. 사고 전과 후.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니,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변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오빠의 희생이었다. 사랑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다. 오빠, 우리 정말 행복해졌어. 윤서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내일은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기대를 안고 6개월이 흘렀다. 봄이 왔다.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찾아온 따뜻한 계절이었다. 민수는 완전히 회복했다. 정기 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고 의사는 기적 같은 회복이라고 감탄했다.
윤재도 평소처럼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나서 그의 몸도 이미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관계였다. 정순과 윤서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느 토요일 아침 부엌에서는 두 여자가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윤재를 초대해 점심을 먹기로 한 날이었다. 윤서야, 형님이 뭘 좋아하시더라? 오빠는 다 잘 드세요. 특히 엄마가 만든 갈비찜 드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갈비찜 하자. 내가 제대로 만들어 드릴게. 정수는 신이 나서 갈비를 손질했다. 며느리의 오빠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위한 요리였다. 엄마, 이거 어때요? 윤서가 샐러드 접시를 보여줬다. 예쁘다. 너 정말 솜씨 좋아졌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센스가 있어. 내가 못 가르쳤으면 소용없지. 두 사람은 웃으며 요리를 계속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다. 트집 잡고 무시하고 냉랭했던 부엌이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민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두 여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정오쯤 윤재가 도착했다. 그는 와인 한 병과 꽃다발을 들고 왔다. 어머님 윤서 형부. 어머님 윤서 형부. 윤재는 밝게 인사했다. 정순이 현관으로 달려나왔다. 형님, 어서 오세요. 손에 든 건 뭐예요? 어머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에요. 아이고, 오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형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정수는 기뻐하면서도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윤재는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다. 어머님, 항상 감사합니다. 식탁에는 정순과 윤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과 나물, 그리고 윤서가 만든 샐러드까지 푸짐한 상차림이었다. 와, 이거 레스토랑 차림인데요? 윤재가 감탄했다. 형님 오신다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윤서가 말했다. 형님 많이 드세요. 정순이 직접 갈비를 접시에 담아줬다. 윤재는 한 점 먹어보고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부드러워요? 비법이 있어요. 배와 키위를 갈아서 재워두면 고기가 연해지거든요. 다음에 저한테도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형님이 직접 요리하세요? 네, 혼자 사니까 해 먹어야죠. 정순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형님, 장가는 언제 가실 거예요? 아직 인연이 없어서요. 제가 좋은 분 소개해 드릴까요? 제 친구들 중에 괜찮은 분들 계시거든요. 어머님 괜찮아요. 때가 되면 만나겠죠. 식사를 하며 네 사람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윤서는 새로 시작한 요가 수업 이야기를, 정수는 동네 이웃들 이야기를 했다. 윤재는 병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줬다. 그래서 그 환자분이 선생님, 제가 살려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잘 사시는 게 최고의 보답이라고 했죠. 윤재의 말에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형님이 저한테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민수가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의 보답이라고. 네, 정말 그래요. 민수 형부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해요. 민수는 윤재를 보며 말했다. 형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다 형님 덕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요. 형부, 그런 말하면 민망해요. 우리 가족인데. 그래도 말씀드려야죠. 형님이 없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테니까. 식사가 끝나고
네 사람은 거실로 옮겨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벚꽃이 만개한 가로수길이 보였다. 올해 벚꽃 정말 예쁘네요. 윤서가 말했다. 우리 다 같이 벚꽃놀이 갈까? 정순이 제안했다. 좋아요. 오빠도 같이 가요. 그럼 다음 주말에 가자. 내가 도시락 쌀게.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우리 딸이랑 같이 만들자. 윤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다. 서로를 증오하던 두 여자가 이제는 진짜 모녀처럼 지내고 있었다. 형님, 민수가 조용히 윤재를 불렀다. 네, 형부. 오늘 형님께 드릴 게 있어요. 민수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윤재는 고개를 저었다. 형부, 이러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돈이 아니에요. 민수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초음파 사진이었다. 이게 설마? 윤재가 놀라서 물었다. 네. 윤서가 임신했어요. 그 말에 정순과 윤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재는 벌떡 일어나 윤서를 안았다. 윤서야, 정말이야? 응, 오빠. 8주 됐어. 아이고, 우리 윤서가 엄마가 되네. 축하해. 정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님 덕분에 민수가 살았고, 이제 우리 손주까지 생기게 됐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생명이 생명을 낳았다. 윤재가 민수를 살렸고 민수가 새 생명을 만들었다. 사랑의 연쇄였다. 형님이 삼촌이 되시는 거예요. 윤서가 말했다. 아니, 고모부도 되고 삼촌도 되고 복잡하네요. 윤재가 웃으며 말했다. 그냥 큰아빠라고 부르게 할까요? 좋아요. 큰아빠. 괜찮은데요. 정순이 윤서의 손을 잡았다. 윤서야, 이제 몸조리 잘해야 해. 회사는? 당분간 재택근무하기로 했어요. 회사에서도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 잘했다. 몸이 제일 중요하지. 내가 옆에서 잘 챙겨줄게. 고마워요, 엄마. 그날 오후 윤재가 돌아간 후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정순이 윤서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아직 배가 안 나왔네. 아직 초기라서요. 몇 달 지나면 나올 거예요. 아들일까, 딸일까? 엄마는 뭐가 좋으세요? 난 다 좋아. 건강하기만 하면. 민수도 윤서의 손을 잡았다. 여보, 고마워. 뭐가?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그리고 우리 아이를 선물해줘서. 우리 같이 만든 거잖아. 세 사람은 웃었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이었다. 저녁이 되어 정순이 말했다. 윤서야, 오늘부터 설거지는 내가 할게. 너는 쉬어.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안 돼. 임산부는 찬물에 손 담그면 안 좋아. 이제부터 집안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몸조리만 해. 하지만, 됐어. 엄마 말 들어. 내가 편해야 아기도 편하지. 윤서는 정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고마워요, 엄마. 뭘?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민수가 윤서의 배에 귀를 대고 속삭였다. 아가야, 나 아빠야. 빨리 크렴. 아직 아무것도 안 들려. 그래도 해야지. 태교 중요하다며? 윤서는 웃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신 좋은 아빠 될 것 같아. 나도 그러고 싶어. 우리 아빠처럼은 못해도 최선을 다할게.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래를 상상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에 가고 행복한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다음 주말 약속대로 네 사람은 벚꽃놀이를 갔다. 여의도 윤중로는 벚꽃으로 가득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와, 정말 예쁘다. 윤서가 감탄했다. 여기 앉자. 내가 돗자리 깔게. 민수가 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다. 정순이 준비한 도시락을 펼쳤다. 김밥, 샌드위치, 과일, 떡 푸짐한 나들이 음식이었다. 어머님, 이거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윤재가 놀라서 물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들었지. 우리 다 함께 먹으려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사람은 돗자리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연인들이 손잡고 걷고 가족들이 웃음을 나누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내년에는 우리도 아기 데리고 와야겠네요. 윤서가 말했다. 그러게. 우리 손주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정순이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때는 제가 아기띠 메고 올게요. 민수가 덧붙였다. 형부 육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아과 의사 친구들도 많으니까 뭐든지 물어보세요. 윤재가 말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바람이 불자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분홍빛 눈발 속에서 네 사람은 사진을 찍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서가 말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 민수가 대답했다. 우리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살자. 정순이 뒷좌석에서 말했다. 그럼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할 거야. 집에 도착해 정순이 부엌으로 갔다. 윤서가 따라갔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너 피곤하잖아. 엄마랑 같이 하고 싶어요. 두 여자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정순이 씻고 윤서가 닦았다. 예전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예전의 냉랭함 대신 따뜻함이, 긴장 대신 편안함이 흘렀다. 윤서야. 응, 엄마. 내가 너한테 진짜 미안해.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난 기억해야 해.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려고. 정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윤서를 바라봤다. 너 정말 착한 아이야. 나 같았으면 용서 못했을 거야. 엄마도 힘드셨잖아요. 혼자서 아들 키우시느라. 그래도 변명이 안 되지. 내가 외로웠다고 너한테 그렇게 할 권리는 없었어. 윤서는 정순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우리 앞만 보여.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앞으로 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어머니 될 거야. 아니, 엄마 될 거야.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예요. 두 여자는 서로를 안았다. 부엌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다. 거실에서는 민수가 TV를 보고 있었다. 부엌에서 들리는 엄마와 아내의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게 행복이구나.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저녁. 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후 정수는 동네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다. 오랜 친구들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정순아, 요즘 표정이 참 밝아졌네. 한 친구가 말했다. 그래. 응. 뭔가 좋은 일 있어?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실은 며느리가 임신했어. 어머, 정말? 축하해. 친구들이 일제히 축하했다.
그런데 며느리랑은 이제 좀 어때? 전에 힘들다고 했잖아. 또 다른 친구가 물었다. 정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더라고.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어. 무슨 소리야? 난 외로웠어. 남편도 일찍 떠나고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며느리가 오니까 질투가 났나 봐. 그래서 트집 잡고 힘들게 하고. 정수는 지난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친구들은 조용히 들었다. 그런데 민수가 사고를 당했어. 죽을 뻔했지. 그때 며느리 오빠가 간을 기증해줬어. 세상에. 그래.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군 며느리의 오빠가 내 아들을 살렸어. 그때 깨달았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친구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졌어.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대해. 아니, 딸보다 더 아껴. 잘했어, 정순아. 며느리 복도 복이야. 맞아. 그런 며느리 만나기 쉽지 않아. 친구들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윤서는 정말 착한 아이야.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용서해줬어. 앞으로 잘해주면 돼.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지. 정수는 그날 집에 돌아와 윤서를 꼭 안았다. 엄마, 왜 그러세요? 그냥 너무 고마워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내가 있어서 고마워. 윤서는 정순의 등을 토닥였다. 5년 전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되실 분을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몰랐다. 이 사람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고는. 하지만 삶은 놀라웠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엄마, 저도 고마워요. 뭐가? 제 진짜 엄마가 되어주셔서.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마음이 느껴졌다. 그해 가을, 윤서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다. 아기는 할머니인 정순과 엄마인 윤서, 그리고 아빠인 민수를 닮아 예뻤다. 우리 손녀 참 예쁘네. 정순이 아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름 뭐로 지을까요? 내가 짓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뭐든 좋아. 민수가 말했다. 저는 은혜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니까. 윤재가 병실을 찾아왔다. 우리 조카 보러 왔어요. 오빠. 윤재는 아기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세상에 진짜 예쁘네. 윤서 어릴 때 닮았어. 정말요? 응. 너도 이렇게 작고 예뻤어. 정순이 윤재에게 말했다. 형님, 이 아이 이름을 은혜로 지으려고 해요. 어때요? 좋아요. 의미도 깊고 예쁜 이름이에요. 형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요. 윤재는 손을 저었다. 은혜는 무슨, 그냥 가족이 가족 도운 거죠. 아니에요. 형님이 아니었으면 이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민수가 말했다. 윤재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은혜야, 큰아빠야. 예쁘게 자라렴. 아기는 작은 손으로 윤재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 순간 윤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생명. 그것은 얼마나 소중한가. 자신이 기증한 간으로 민수가 살았고 그 민수가 이 아이를 낳았다. 사랑의 연쇄. 생명의 순환. 병실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정순, 민수, 윤서, 윤재. 그리고 작은 은혜. 5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퇴원하는 날 집에 도착하자 정순이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은혜 키우는 거 도와줄게. 너희는 푹 쉬어. 엄마 괜찮아요. 같이 해요.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너도 회복해야지. 정수는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다.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다. 5년 전 며느리에게는 차가웠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사랑으로 가득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 정말 가족이 됐구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관계는 늘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증명했다.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그날 밤 민수가 윤서에게 속삭였다. 여보,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우리 이렇게 계속 살자. 그럼,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옆방에서는 은혜가 잘 자고 있었고, 정수는 아기 모니터를 켜놓고 안심하며 쉬고 있었다. 모든 게 평화로웠다. 폭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따뜻한 봄날 같은 날들이었다. 그로부터 3년 후, 할머니, 나 배고파. 4살이 된 은혜가 정순에게 달려왔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떡볶이. 알았어, 우리 공주님.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윤서가 옆에서 도왔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하면 금방이야. 모녀는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엄마. 응? 행복해요. 나도. 정수는 윤서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 딸 덕분에 나도 행복해. 거실에서는 민수가 은혜와 놀아주고 있었다. 아빠 등에 올라탄 은혜가 깔깔 웃었다. 아빠, 더 빨리. 알았어, 우리 공주님. 현관문이 열리고 윤재가 들어왔다. 큰아빠. 은혜가 달려가 윤재를 안았다. 우리 은혜, 안 본 사이 또 컸네. 응, 나 이제 많이 컸어. 윤재는 은혜를 번쩍 들어 올렸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오빠,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 수술 없어서 일찍 끝났어. 잘 됐다. 같이 저녁 먹어요. 식탁에 5사람이 둘러앉았다. 정순과 윤서가 만든 음식들이 차려졌다. 떡볶이,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샐러드. 잘 먹겠습니다. 은혜가 큰 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웃으며 식사를 시작했다. 형님, 요즘 어때요? 민수가 물었다. 바쁘죠. 하지만 괜찮아요. 일이 즐거우니까. 건강은 챙기시고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의사인데. 정순이 윤재의 그릇에 고기를 더 얹어줬다. 형님, 많이 드세요. 살 좀 찌우셔야 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식사 후 윤재가 은혜와 놀아주는 동안 어른들은 차를 마셨다. 요즘 생각해요. 윤서가 말했다. 그날 사고가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아마 헤어졌겠지. 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맞아. 우리 그때 정말 안 좋았으니까. 정순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생각해. 그 사고가 오히려 축복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엄마. 물론 민수가 다친 건 끔찍한 일이었어. 하지만 그 일이 우리를 깨우쳤잖아. 무엇이 중요한지. 윤재가 말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걸 보게 하죠. 맞아요. 우리가 증명했죠. 민수가 덧붙였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다는 걸. 4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알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행운인지. 은혜가 달려와 모두의 무릎에 앉았다. 할머니, 엄마, 아빠, 큰아빠 사랑해. 우리도 은혜 사랑해. 4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은혜는 깔깔 웃으며 모두를 안았다. 그날 밤 은혜를 재운 후 윤서는 발코니에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민수가 뒤에서 윤서를 안았다. 무슨 생각해? 그냥 감사한 거.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나도. 당신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였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며느리를 내쫓은 날 아들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아들을 살린 사람은 자신이 가장 미워했던 며느리의 오빠였다. 그리고 그 사건은 미움을 사랑으로, 분노를 용서로, 상처를 치유로 바꿨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했던, 힘들었지만 아르메시테그 며느리를 내쫓은 날 아들이 사라졌다. 그를 살린 사람은 내가 가장 미워했던 그 여자였다.